감쇄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쇄기는 여러 개의 저항을 직렬이나 병렬로 배치해서 전압이나 전류를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감쇄기,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어테뉴에이터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저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의 동작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의 규격을 보는 방법, 저항에 색깔띠가 있는데요. 컬러 코드라고 하는 색깔띠를 읽는 방법, 저항의 오차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쇄기는 전압이나 전류를 일정 크기만큼 줄이기 때문에 비율 축소에 해당하는 규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로 데시벨을 택하고 있는데 데시벨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전압, 전류, 전력 관점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항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은 뭐 때문에 생겼나요? 옴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 때문에 저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자, 이때 비례할 때 그 비례 상수를 저항,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율은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저항 비율 혹은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옴 법칙에서 설명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런 저항 소자가 있으면 전압을 높은데 전압 높은 거는 플러스라고 표시하고 전압이 낮은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전압은 전류를 흘리게 되는데요. 얼마만큼 흘리는가 하면 V 꼴 IR만큼 혹은 거꾸로 쓰면 I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만큼 생기게 됩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이다. 자, 이런 설명이 옴 법칙의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옴 법칙을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러한 폭포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보게 되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출을 하게 되면 옴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정기적인 높이라고 생각해서 전압이 높으면 높이가 높고 전압이 낮으면 높이가 낮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때 이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저항은 말뜻 그대로 전류에 대한 저항입니다.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름이 저항이라고 붙었다라고 보면 쉽습니다.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킬로옴, 옴의 1000배 되는 킬로옴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V 꼴 IR이라고 우리가 외우고 예전부터 많이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이 저항은 회로 소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저항은 여기 있는 저항은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항을 사용하는데 저항은 전류를 어떻게 제한을 할까요? 자, 저항에는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전류도 제한하거든요. 그럼 왜 저항이라는 소자를 쓰면 전류가 제한될까? 왜냐하면 이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어떻게 소비하는가 하면
열 형태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저항에 전류를 흘리고 저항을 손으로 만져보게 되면 저항이 뜨끈뜨끈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의 필요 이상, 그래서 이 저항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넘는 전압이나 전류를 가해주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항은 활활 불타게 됩니다. 자, 여기 도선 쪽은 불이 안 나고 저항 쪽에만 불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선에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도선에는 저항이 별로 없고 저항 위치에만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열이 발생해서 불타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게 P는 VI라고 하는 관계식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전력 형태로 소비가 되는데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만큼 열심히 소비하고 있는가가 전력의 단위가 되겠고 우리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V를 걸었을 때 1A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때 이 소자는 1W를 소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회로 구조를 보면 양쪽에 전압을 가해줬죠. 이때 걸어준 전압을 V라고 하면 병렬로 걸어주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게 이 저항 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hm 법칙을 쓰게 되면 R분의 V제곱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I제곱 R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는 또한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직렬회로잖아요. 자, 직렬회로라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여기도 미약하지만 저항이 일부가 있고 여기 저항이 아주 크게 있고 여기도 저항이 미약하게 있습니다. 근데 직렬이기 때문에 I는 항상 상수입니다. I는 상수가 돼서 전류가 똑같이 흘러요. 똑같이 흐를 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력도 커집니다. 이게 직렬회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높은 곳에서 전력 소모가 더 커지고 이 전력은 어떤 형태로 소비된다고 했습니까? 열 에너지 형태로 소비가 되죠. 그래서 열이 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저항은 이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활활 타게 된다. 그래서 저항을 사용할 때는 특히 고전력 회로를 설계할 때는 화재 발생을 조심하면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저항의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당연히 저항값, 레지스턴스라는 저항값이 중요하겠고요. 단위는 옴, 우리는 주로 1100큰 킬로옴을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자든지 이 수치값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 오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요. 앞에 동영상도 봤듯이 이 저항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력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력을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앞에 보는 것처럼 저항이 활활 타게 됩니다. 저항이 불타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용 전력 이상 전류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퓨즈 같은 열이 많이 났을 경우에 끊어지는 퓨즈를 사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전력은 전압 관점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값인데 R분의 V제곱이고 저항이니까 R 값은 알잖아요. 근데 P 값을 알게 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P 곱하기 R을 루트 씌운 값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됩니다. 물론
그 전력도 최대 전력이 들어가야죠. 그럼 그때 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력이라든지 최대 사용 전압은 이제 같은 규격인데 전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전압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보통 회로의 기본 용어가 전압 전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압을 쓰는 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사용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 사용 온도 범위 때문에 뭐 이 범위를 초과해서 열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온도가 바뀌면 저항값이 바뀝니다. 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온도 범위가 너무 커지면 내가 저항값을 1kΩ을 갖다 썼다 하더라도 이 저항값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정해놓고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항값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마치 센서, 그러니까 온도계는 아닌데 저항을 이용해서 온도 잴 수 있는 센서로 저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컬러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항은 저항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쓰지 않고 색깔을 입혀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생긴 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기다 보니까 한 위치에 숫자를 쓰더라도 그게 돌아가게 되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저항을 배치하든지 저항값을 읽을 수 있도록 색깔띠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값을 좀 읽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색깔에 해당하는 숫자까지 여러분이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보면 느낌으로 알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읽는 법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보는 저항 색깔은 4가지 색깔, 컬러 코드가 4개인 이 색띠를 보게 되는데 이게 흔한 이유가 주로 값싸게 쓰는 게 이런 색깔이 4개 있는 구조라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겁니다. 색깔이 5개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더 정밀한 저항이구나. 저항이 정밀하면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 예를 들었습니다. 12가지 종류를 갖고 왔는데 이 각각의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읽어서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색깔마다 숫자가 배치됐다는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검정색은 0번, 브라운은 1번, 그 다음에 빨간색은 2번 해서 흰색까지 9번까지 이제 숫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 빨, 주, 노, 초, 파, 보 생각나는 게 무지개 색깔이 생각나죠.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무지개 색깔을 기반으로 해서 색깔을 숫자하고 연결시켰습니다. 다만 남색하고 보라색은 언뜻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남색,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그냥 통일해서 쓰고 있고 숫자가 몇 개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구별이 가능한 갈색을 맨 앞에 넣습니다. 맨 앞에 넣고 검정색은 색깔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0, 회색은 8번, 흰색은 9번 이렇게 배치해서 0번부터 9번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항을 보게 되면 자, 맨 처음에 어떤 색깔이 나옵니까? 갈색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검정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앞에 두 자리가 유효 숫자입니다. 그래서 갈색이니까 1번, 그 다음에 검정색이니까 0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색깔은 0번인데 0번은 승수라고 하는데 이제 배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 배인지
근데 이 배수라는 거는 수학 시간에 배운 이제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지수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검정색이면 10의 0승이 돼서 1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얘는 0이 당연히 되는 거고 얘는 일반 유효 숫자가 아니고 10의 0승이다 보니까 얘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갈색, 빨간색, 검정색이니까 갈색은 1번, 빨간색은 2번, 검정색은 0번인데 세 번째는 10의 0승, 지수기 때문에 10의 0승이 돼서 1 돼서 12가 됩니다. 요런 정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얘는 맨 처음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은 몇 번인가요? 6번. 그 다음에 회색 보이죠? 회색은 8번이니까 8번. 68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10의 0승이 돼서 1 돼서 68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쉽고요. 근데 색깔이 4개인데 3개만 읽었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뭔가 하면 얘는 오차율에 대한 겁니다. 오차율에 대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게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쓰는 저항은 다 금색이 들어가 있는 색깔띠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금색. 아주 옛날에는 이 은색도 썼는데 지금은 은색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금색이 있어서 그냥 오차율을 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로 금색 쓰는데 금색은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평균값 기준으로 해서 5% 차이 나는 거고 최대 차이 나면 마이너스에서 5 사이니까 한 10% 차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5가지 색깔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더 정밀한 저항이다 보니까 유효 숫자가 3자리입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지수 표현하는 승수, 마지막이 오차 범위입니다. 근데 유효자리가 3자리가 2자리보다는 더 정밀한 거죠. 어떤 건가 하면 1, 2, 3, 4 이 숫자를 보면 자 얘는 1234로 읽습니다. 근데 유효자리가 3자리라는 거는 맨 앞에서부터가 중요한 자리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1230이라고 쓰는 게 유효자리 3자리로 쓴 겁니다. 뒤에 4는 어디 갔나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효자리 표기법을 하는데 만약에 유효자리 2자리를 쓰면 1, 2, 0, 0 이렇게 씁니다. 뒤에 34 어디 갔나요? 그냥 0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반올림 하기 때문에 5 미만은 버리잖아요. 5 이상부터는 한 자리 올리고 자 그렇게 해서 유효자리가 2자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숫자는 1234인데 유효자리가 3자리가 2자리보다는 더 원래 값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효자리가 3자리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저항을 보게 되면 내가 실험에 사용하는 저항이 다 있다고 오해하는데 저항을 찾아보면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항 숫자가 다 있진 않아요.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몇몇 숫자만 존재하는가 하면 모든 숫자의 저항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항이 1옴부터 1메가옴까지 있다고 하면 저항 1옴 단위로 생산을 하면 몇 개가 있을까요? 1메가옴이면 100만 옴입니다. 그러면 1부터 100만까지 저항을 생산한다고 하면 장치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100만 개의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항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근데 저항은 비싸게 만들면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항은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저항만큼만 생산을 하고 어떤 저항을 생산할 건지는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 계열이라 부르는데 E12, E24, E48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숫자들이 커질수록
이 저항을 표현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차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저항은 이 숫자를 배정할 때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 수열로 표현을 합니다. 등비 수열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E12로 표현한 저항값입니다. 저항이 몇 개 있어요? 가로축으로 4개가 있고 세로로 3개 있으니까 12개잖아요. 그러니까 22 저항은 12개밖에 없습니다. 12개. 그러니까 12개니까 얘는 허용 오차가 10%. 10%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서 실제는 20% 오차입니다. 최악의 경우 20% 오차니까 좀 안 좋고요. 요즘은 다 금색띠가 들어가는 E24 계열 오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얘는 5%라서 최악의 경우 10%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10%면 좀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데 저항은 저항값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 실제 재보면 24개월 저항이라고 하지만 최대 오차 범위가 5%인 거지 품질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거의 2, 3%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저항은 금색띠긴 한데 오차율을 굉장히 줄여서 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항은 왜 등차 수열 아니고 등비 수열을 가지고 계산을 할까요? 그냥 1옴 단위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2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숫자 1부터 12까지 혹은 한다면 1단위로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저항값, 예를 들어 10이라는 저항에 대해서 1만큼 차이 나는 거는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10%만큼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오음법칙 쓰면 오음법칙 쓸 때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10%만 차이 나겠죠. 그죠? 근데 1옴일 때 1만큼 차이 나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겁니까? 얘는 100%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오음법칙 썼을 때 차이 나는 오차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저항값 따라서 들쭉날쭉하면 곤란하니까 오음법칙 때문에 이 저항의 오차는 등비수열로,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오음법칙 계산했을 때 전류나 전압의 그 오차가 되는 범위는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저항 오차는 등비수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매하는 회사마다 다르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국제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를 들어 15가 싫으니까 17 정도나 만들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저항 오차율의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부터 2배씩 증가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배는 아니고 2배 맞네요. 2배씩 증가하고 여기도 또 2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24까지는 보면 여기 숫자 잘 헤아려 보면 24개입니다. 24개. 밑에는 보면 숫자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됐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24만 하더라도 10에서 100까지를 등비급수로, 그러니까 이 24면 1.1을 거의 곱한 값으로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거의 1.1이 나도록 한 거고, 근데 이 48로 가면 얘는 100부터 오히려 1000까지니까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192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보통 회로 설계에서 이렇게까지 정확한 저항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보다는 커패시터나 인덕터 변동률이 더 크고
커패시터나 인덕터보다도 트랜지스터의 변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 정도 변하는 게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항을 공부하다 보면 또 헷갈리는 게, 그러면 숫자가 10부터 100이면 10옴부터 100옴까지만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아까 색깔띠에서 뭐가 붙어요? 승수가 붙잖아요. 그래서 갈색띠가 있다고 하면 10의 1승이 되니까 요 표현값은 10에서 100이 아니고 100에서 1000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빨간색 띠가 있다고 하면 걔는 곱하기 10에 빨간색은 숫자 얼마예요? 2니까 10에다가 동그라미 2개가 더 붙고 다시 100에다가 동그라미 2개 붙어서 1kΩ부터 10kΩ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짜리 숫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다고 해서 10에서 100까지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색깔띠에서 승수, 지수를 꼭 보기 바랍니다. 데시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시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소음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리의 세기를 표현하는 단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의 소리 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표현하는 단위가 데시벨이 됩니다. 데시벨은 약해서 dB라고 쓰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운 dB랑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운 dB 약자는 대문자로 보통 쓰고, 이 데시벨은 앞에는 소문자, 뒤에는 대문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벨은 종소리 벨이 아니고요. 전화기 발명자가 누굽니까? 벨이잖아요. 그 전화기 발명자 이름을 따서 데시벨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데시벨 할 때 벨은 사람 이름이라서 큰 의미는 없고 앞에 데시가 중요한데, 영어의 데시는 뭐예요? 10이라는 겁니다. 10. 데시멀 하면 10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1월부터 12월 나타낼 때 미국 애들은 뭔가 사람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디셈벌이라고 하면 12월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로마 시대의 전통이라서 로마 시대는 현재 3월이 1월이기 때문에 꽃피는 봄날을 로마 시대 사람들 좋아했는가 봐요. 그때를 이제 1월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디셈벌은 사실은 로마 시대 10월입니다. 그래서 디셈벌의 어원은 10월이기 때문에 대시, 디셈벌 이렇게 들어가면 다 10이라는 뜻입니다. 그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10을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데시를 곱해준 정의라고 해서 데시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데시벨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인데 여기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라서 0데시벨은 기준값하고 같은 크기다 라는 거고, 만약에 20데시벨은 기준값보다 100배가 크다는 거고요. 100배가 크다. 그래서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로그는 요 지수를 따내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2하고 10이 곱해져서 2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만이라고 하면 곱하기 10이 돼서 10의 4승 에서 지수 4가 나오고 10이 곱해지니까 40dB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소리의 단위인데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증폭기에서 왜 데시벨을 많이 쓰는가 하면, 통신 장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떤 겁니까? 통신 장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시스템은 전화 시스템입니다. 그 전화기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장거리로 전송하는 장치잖아요. 그럼 이 전화기가 잘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 귀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 만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사람이 이제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또렷하다, 또렷하지 않다는 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단위가 데시벨 단위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모든 감각이 다 데시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을 보더라도 살짝 건드리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심하게 꼬집게 되면 그 엄청나게 아프긴 한데 그 비율 자체는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막 커진다거나 선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고 로그처럼 둔감하게 이제 커집니다. 사람 귀도 작은 소리는 또 작게 잘 듣고 대포 소리처럼 큰 것도 좀 축소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화기 시스템은 성공적이다 보니까 전화기 시스템을 만든 전자회로 시스템도 데시벨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소리의 세기는 우리 회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력입니다. 전력이라서 10 곱하기 전력의 비율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필요해서 레퍼런스 전압에 대해서 현재 입력으로 들어온 전력이 얼마인가 이 비율을 데시벨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로 계산할 때 전력은 잘 안 쓰죠. 전압이나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hm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P는 V 곱하기 I인데 얘는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이 되니까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을 로그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제곱처럼 요 제곱은 로그 함수 앞에 나가기 때문에 2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력 정의보다 2가 곱해진 20dB하고 전압 비율, 전류라고 하면 전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력 정의를 보게 되면 저항이 원래 있었잖아요. 저항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저항까지 들어가면 계산이 좀 번거롭고 귀찮아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저항은 같다고 놓고 과감히 생략하고 전압을 이용해서 전력 기준을 환산합니다. 이때는 20 곱하기 로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통신할 때 데시벨을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데시벨 중에서 dBm, 요 읽는 법 잘 봐야 됩니다. 데시벨 M이 아니고 dBm이라고 있습니다. dBm인데 dBm은 이 전력 기준, 여기에는 전력 기준을 1mW로 둔 겁니다. 그래서 1mW는 0dBm이 되고 10mW는 10dBm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데시벨은 기준점을 표현하는 기준 전력에 비해서 현재 전력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주는 상대적인 값이라고 하면 dBm은 1mW라고 하는 기준점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